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사라졌다 그랬죠? 그 이유는 일단은 미국이 제국주의의 완전히 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질서를 유지하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재편이 됐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나토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소련, 이젠 제국주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과와 사회주의과의 전쟁이 문제가 됐었는데, 루즈벨트의 구상이죠. 소련과 함께 세계를 평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유엔이죠. 그래서 그 결과 유엔이 나왔고, 그래서 유엔에서 미국과 소련이 긴장 관계는 있었지만 세계대전을 피해가면서 어쨌든 세계를 공동 경영을 해왔고요. 결정적인 거는 핵무기라고 그랬죠.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강대국, 핵보유국이죠. 미국, 소련,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국주의 간의 직접 전쟁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영향력이죠. 또 쟁탈권이 생기면서 제가 목감기 아직 안 났어요. 식민지가 이제 해방이 되는데 이 식민지가 해방된 이유는 식민지의 투쟁도 있었지만은 이 식민지의 해방운동이 사회주의와 연결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너무 많죠. 그죠? 총독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관리 비용이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 프랑스나 영국의 식민지를 자기 영향권에 두기 위해서 식민지 해방을 미국이 독촉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식민지들이 해방됐고, 그래서 이 식민지들이 제3세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세계가 과거와 달리 영토적 식민지가 아니라 이제 제국주의와 관계에 있어서 소련의 영향권이나 미국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특히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중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서 이제 종속 문제가 나오면서 이 종속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러한 종속 이론을 통해서 세계 체제를 고민을 하는데 이 세계 체제에서 여러분이 아는 아미는 이제 종속 이론이어서 제3세계의 해방이 가능하냐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러한 종속 이론에서 시작한 얼레스틴과 아릭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세계 체제에서 누가 주도권, 패권을 갖는가의 문제로 관심을 바꿨다는 거죠. 강대국 중심의 관점이죠. 제3세계가 해방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세계 패권을 갖냐. 미국의 세계 패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냐. 이런 강대국적인 관점, 개랑주의적인 관점, 운동권에서 이탈한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계 제국주의의 패권의 역사를 본 거죠. 근대 자본주의에. 그래서 로마도 있고 먼 나라도 있지만 그건 다 빼고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된 패권의 역사, 그리고 자본주의의 패권의 역사를 스페인하고 스페인과 결탁한 이탈리아의 금융자본,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세계 체제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종속이론은 제3세계가 해방이 가능하냐 이런 뜻이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 약 300~400년의 역사에서 누가 패권, 어느 나라가 제국주의 패권을 가졌는가 그거를 관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권에 관련해서 첫 번째가 이제 스페인이 이탈리아의 금융자본과 결탁을 한 것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는데, 지금은 대충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한계남 동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제네바의 금융패권은 스페인 제국주의와 결탁했으나 그 정치적, 군사적 보호비용 때문에
네덜란드에게 패권을 넘겼다. 네덜란드는 보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지만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춘 영국에게 패권을 넘겼다. 영국은 영토 식민지에 의존하였지만 미국은 영토 자체가 대륙이라서 해외 시장만 필요했다. 미국은 다국적 법인을 통해 광활한 영토에서 통신과 운송으로 시공을 압축하여 보호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영국의 패권을 계승했다. 아리기는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아리기에 따르면 대량 생산과 대외 무역 위주 부자연스러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팽창은 미국에서 마지막 패권을 맞이하고 있다. 반면 시장과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중국 모델이 그 패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인류를 위협하는 대결전을 피하려면 이러한 대세에 순응하고 상호 공조해야 한다. 네, 이건 뭐 요지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참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패권에 대해서 월러스틴이라는 사람은 자본주의 장기 분석을 한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 장기 분석을 해서 3,400년의 자본주의 장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장기 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배웠죠? 상업자본주의. 그죠? 이제 상업자본주의보다 더 우리가 한다면 뭐가 있었냐면은 중금주의가 있겠죠. 금은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중금주의. 그러다가 금은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축적하죠. 그래서 상업자본주의. 중상주의라고 하죠. 그러다 이제 물건을 단순히 주고받는 교환뿐만 아니라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오늘날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수백 년 동안 발전해왔다는 게 이제 월러스틴의 이제 장기 분석의 기본적인 틀거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월러스턴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냐면은 세계적 차원의 시장이라고 봐요. 세계적 차원의 시장. 무슨 말이냐면은 자, 스페인, 영국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3,400년 전부터.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나리기는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의 패권을 조사해 보니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결합이 있었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지금은 조그마죠.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패권을 잡았을까를 네덜란드가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스페인이 해군이 엄청나게 강하죠. 스페인의 식민지였어.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서 승리하면서 해군이죠. 그 해군력을 가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세계를 패권을 장악했어요. 네덜란드가. 그 다음에 영국, 미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았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 살펴보니까 다리기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 상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판매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돈을 버는데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을 때 이제 그동안에 벌었죠? 그동안 번 돈으로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나타나. 금융자본주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본주의가 나타날 때는 실물경제, 더 이상 생산하는 거나 판매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때, 그럴 때 금융자본, 지금 미국이 똑같죠, 여러분, 미국이 금융자본주의는 왕성하잖아요?
금융자본주의는 왕성한데 산업은 지금 산업은 쇠퇴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왕년에 미국의 산업이 왕성했다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금융자본주의가 했는데 이제 산업이 쇠퇴하죠.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돼서 실물 경제가 쇠퇴할 때 금융자본주의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아리기의 명제. 여러분 명제가 뭔지 아주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실물 경제가 쇠퇴할 때 금융자본주의가 부상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미국이 지금 실물경제 쇠퇴해서 금융자본주의가 부상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 나라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실물 경제를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주장이죠. 나름대로 트럼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실물 경제를 다시 부상시키겠다. 근데 부상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 이게 명제고 실물 경제가 쇠퇴할 때 금융자본주의 부상된 명제고 이 명제가 각각의 나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패권 이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핀 거예요. 첫 번째는 제네바는 이탈리아의 그 금융 도시예요. 돈이 많어. 돈이 많지만 조그만 나라죠. 군사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네바의 돈과 스페인의 군사력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패권이에요. 그래서 제네바의 금융과 스페인의 군사력이 합쳐져서 됐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제네바의 금융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호해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알죠? 기도. 보디가드 돈 벌어주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주는 기도. 그 보호 비용을 스페인 군대에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에 넘어왔는데, 네덜란드는 왜 그러면은 이 제네바보다 유리했냐. 네덜란드는 해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디가드가 자기가 직접 보디가드였다는 거예요. 제네바는 돈이 많은 난쟁이라서, 깡패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페인의 용병을 돈 주고 샀는데, 네덜란드는 자기 자신이 덩치가 커. 그러니까 용병을 살 필요가 없어. 돈이 전략되죠? 군사적 보호 비용이 전략된다. 그래서 네덜란드한테 패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패권이 넘어갔는데, 다시 또 영국한테 패권이 넘어간 이유는, 네덜란드는 자기가 물건을 직접 만들지 못했는데,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물건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자기가 덩치도 크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물건도 만들어. 그러니까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네덜란드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겠죠.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드니까. 생산 비용을 낮췄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한테 패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식민지에서 자원을 약탈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죠. 물건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식민지가 너무 많으니까 식민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뭐 영국의 식민지 장래, 영국의 국경은 뭐 해가 지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미국은 이미 영토가 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영토 식민지를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자기네 나라가 영토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자기네 영토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영토가 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사람 수 채우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나라까지 침략해서 거기에 사람 수 채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 물건 파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에 비해서 어때? 관리 비용이 적은 거지. 영국은 식민지에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총독으로 해가지고 진압다고 되는데 미국은 그럴 필요 없이 상품만 팔면 돼. 그러니까 미국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패권이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미국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또, 여기,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미국에서 야구 하게 되면은 걔네들 시리즈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월드 시리즈야, 월드 시리즈.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지들끼리, 50개 주 지들끼리 야구하는데 월드 시리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 주가 하나의 나라죠. 50개의 나라 되잖아요. 그죠? 미국 주 하나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더 경제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륙이에요, 대륙. 그죠? 그래서 이 대륙에서 엄청난 대기업이 발전하는 거죠. 바로 이게 다국적 기업의 그 모델이에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주마다 법이 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전 세계에서 나라마다 법이 다른 것처럼 미국 내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은 주마다 다 지사가 있고 다 하겠죠. 그래서 대륙을 상대로 이 장사를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을 상대로 장사를 해먹으니까 미국 대륙이 유럽 대륙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륙에서 장사를 해먹은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유럽 대륙이나 아시아 대륙에서 장사하는 거는 쉽겠죠. 이게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광활한 영토, 그리고 주마다 법률이 다른데 그런 곳에서 장사를 했던 노하우가 바로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막스의 자본주의와 다른 의미로 해요. 시장이라고, 시장. 그래서 시장이 이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보는데 중국 입장은 똑같죠. 중국은 어때? 시장이 자본주의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사회주의하고도 결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사회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아르기나 얼레스텐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미국의 패권, 이 미국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장점은 바로 시장과 사회주의죠. 시장과 사회주의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면서 대량 생산과 대외 무역,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제국주의는 대외 무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자국 국내 시장보다. 근데 아리기의 주장이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아리기는 중국은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보다 중국이 더 경쟁력이 있다. 굳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 시장이 인구가 미국의 몇 배? 지금 15억이면 5배 정도 될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이 이런 자신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러죠. 대만 전쟁 하겠다고 그러고 막 중국하고 맞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아리기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건 대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거슬려서 중국과 대결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인류에게 불행이 된다.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쟁하는 거는 인류에게 불행이기 때문에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를 미국 자체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성장하는 거를 막을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된다. 친중파죠. 그래서 아리기는 결론이 친중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했는데 앞으로 많이 할 것에 요약이에요, 요약. 이게 좀 예형이 많은데 되게 중요한 거 요약인데, 자, 이 요약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이거 관련돼서 질문만 받겠어요, 질문. 잘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일단 함계남 동지. 다 이해가 가요?
네. 됐고, 다른 동지들은 어때요? 저 질문 있습니다. 우진 동지 질문 있어요? 해보세요. 우리가, 정치경제학을 배우거나, 그럴 때, 예. 지금, 뭐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레닌이나, 로자 룩셈부르크가 생각했던 그 제국주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시기 이후에 케인즈주의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왔다고 또 그러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예전에 로자 룩셈부르크인지 레닌인지 그때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뭐라 그랬나? 최종 형태라 그랬나? 그랬었던 적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요즘에 신자유주의 얘기할 때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금융자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배울 때는 이런 금융자본주의나 이런 것이 예. 예전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무슨 세계에 네덜란드도 했었고, 영국도 했었고, 제네바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아리기나 월러스틴이 주장이 요거와 좀 배치되는 건가요? 다른 주장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리기나 올레스테인이 처음에는 막스주의를 시작했거든요. 막스주의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젊었을 때는 뒤에 나중에 나왔는데 아프리카에서 막스주의를 제3세계 종속 이론했는데 미국의 연구기관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미국 대학이라든가 특히 기업의 돈을 받으면서 개량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막스주의에 비슷하게 하지만 막스주의가 아니라 막스주의에서 일탈한 겁니다. 일탈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닌 시대의 금융자본주의 레닌 시대의 금융자본주의와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차이점. 이게 지금 요즘에 우리 핫 이슈예요. 우리 10월 달에 이거 해요. 김정호 동지가 현대 독점 금융자본주의인가? 그거를 책을 써가지고 10월 달에 김정호 동지가 발표하고 김정주, 신재길, 송정훈 박사가 토론자로 나오는데 그때 핵심이 레닌 시대의 금융자본주의와 오늘날 금융자본주의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자, 설명해볼게요. 일단 첫째, 레닌 시대의 금융자본주의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힐퍼딩이 잘 정리를 했어요. 힐퍼딩이 정리한 걸 레닌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금융자본주의가 은행이에요? 그런 것 같죠? 근데 은행이 아니죠. 자, 봅시다. 금융자본주의 해당되는 거. 은행도 있지만 주식도 있죠? 과거에는 금융자본주의라면 은행을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미 주식이 있죠, 주식. 은행, 주식, 또 선물, 금융자본 형태가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담보, 모기지, 그죠? 모기지. 무지무지하게 많어, 금융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까지 나타났어요? 가상화폐까지 나타났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금융자본주의는 은행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고. 그 다음에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는 실물과 괴리됐다는 거예요. 그죠? 채권시장, 그죠? 이 채권시장이 발달했어. 채권시장. 그래서 오늘날 뭐냐면요. 실물경제가 1이라면 이 금융시장의 규모는 100이래요. 그러니까 금융이 실물하고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레닌 시대는 금융이 실물하고 연결됐어요. 레닌 시대의 금융은 뭐였냐? 레닌 시대의 금융은
레닌 시대의 금융자본은 어떤 일을 했냐면 다 했어. 상업자본이죠? 상업. 그죠? 상업자금. 상업자금. 물건을 사고팔고 할 때 돈이 필요하죠. 산업자금.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짓거나 할 때 돈을 빌려서 해죠. 산업자금. 그죠? 그 다음에 은행.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야, 금융자본이. 쉴퍼딩의 그 훌륭한 점은 바로 금융자본이 은행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그 합쳐놓은 거라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여기에다가 실물과 계리했다. 실물과 계리했다는 거는, 어떠냐면, 미국의 모기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했어.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그게 얼마짜리냐면 10억짜리야. 그죠? 그럼 내가 이거 10억짜리이고, 그 다음에 만기는 30년이야. 그 30년 후에 그 10억을 돌려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30년이. 지금 당장 그 돌려받고 싶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인을 하죠?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해. 할인을 해서 판매, 또 이걸 또 재판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자본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실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근본이제 했는데 이제는 화폐가 근본이자가 아니죠. 화폐 발행이 실물경제와 무관하다. 막 찍어내요, 미국이죠. 무짐작에 찍어내죠. 화폐 발행. 이런 문제가 그때랑 다르다. 그래서 레닌 시대 때의 금융자본과 오늘날의 금융자본이 다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이 실물경제에 계리됐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국제적 투기자본. 국제적 투기자본 돌아다니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는 게 뭐야? 환투기죠, 환투기. 환투기가 뭔지 알죠? 외환시장이 자율화돼가지고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그 환율 차이에서 환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오진우 동지 좀 답변이 됐어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복잡해서 뭐 들어도 잘 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금융자본주의가 뭐냐? 은행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산업, 은행 다다. 그 다음에 옛날과 오늘날의 다른 건 뭐냐? 그러면은 실물경제와 계리했다.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없어요? 없으면, 다시 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계와 비동맹, 이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 이거 보이면 읽어봐 주실래요?